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요양원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영상을 보고 가족에게 전화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저도 참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렸죠. 돈과 일에 대한 후회.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관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돈, 그리고 일.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후회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보통 돈에 대한 후회라고 하면 더 많이 벌걸,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하신 후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요양원에서 만난 84살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돈은 꽤 모았어. 통장에 숫자는 있어. 근데 그 돈을 같이 쓸 사람이 없어. 돈을 모으느라 사람을 다 잃었거든.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등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통장에 돈은 있는데 같이 쓸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오늘도 10가지 충고를 준비했습니다. 전부 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며 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이 10가지를 듣고 나시면 아마 내일 출근길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시선도, 일을 대하는 마음도 조금은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고입니다. 돈을 아끼기만 하지 말고 쓸 때 쓰세요. 82살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어요.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시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할아버지에게는 특기가 하나 있었대요. 아끼는 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무조건 3분의 1을 저축하셨대요. 옷은 다를 때까지 입고 외식은 1년에 서너 번, 여행은 거의 안 가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가끔 우리도 한번 여행 가자고 하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중에 가자. 은퇴하면 시간 많으니까 그때 가자. 그 나중에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나니까 아내는 이미 관절이 안 좋아서 먼 곳을 여행할 수가 없게 됐고, 할아버지 본인도 허리가 아파서 오래 걷기가 힘들어지셨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모았어. 근데 이제 그 돈으로 뭘 할 수가 없어. 다리가 아파서 여행을 못 가. 이가 없어서 맛있는 것도 못 먹어. 젊을 때 여행 한 번, 맛있는 거 한 번 먹었으면 그게 평생 추억이 됐을 텐데. 나는 추억 대신 통장 숫자를 골랐어. 여러분, 이 말씀이 와닿으시나요? 저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축은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건 현명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미래만 보고 현재를 전부 희생할 때 생깁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행복을 위해 모은 돈을 정작 행복한 순간에 쓰지 못하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충고가 이어집니다.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79살 김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남편분은 사업을 하셨는데 집에 돈을 잘 안 쓰시는 분이셨대요. 사업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집에서는 늘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돈 아껴야 해. 우리가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니야. 아이들이 학교에서 현장 학습비를 달라고 하면 투덜거리시고, 할머니가 시장에서 과일을 좀 많이 사오면 왜 이렇게 많이 샀냐고 하시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영감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번 사람이야. 근데 그 돈을 가족한테 쓰는 걸 아까워했어. 돈이 나가는 게 불안했던 거야.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통장을 정리해 보니까 꽤 많은 돈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그 통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 돈으로 아이들이랑 여행 한번 갔으면, 이 돈으로 가족들이랑 외식 한번 했으면 그게 얼마나 좋았을까. 이 통장 숫자보다 그 기억이 훨씬 값졌을 텐데. 여러분, 돈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쓸 때 가치가 생깁니다. 망치가 아무리 좋아도 못을 안 박으면 그냥 쇳덩이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쓰지 않는 돈은 그냥 숫자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은 기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같이 먹은 외식 한 끼, 같이 간 여행 한 번, 아이한테 사준 운동화 한 켤레.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족 사이에 따뜻한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가족을 묶어주는 끈이 됩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돈을 아끼기만 하지 마세요. 쓸 수 있을 때 쓰세요. 돈은 쓸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통장의 숫자만 남습니다. 둘째,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겁니다.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마 지금 현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을 이야기일 겁니다. 일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 은퇴 후에 깨달은 것. 한번 들어보시죠. 세 번째 충고입니다. 회사는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기억합니다. 87살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셨어요. 부장까지 올라가셨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랬대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하고 밤 10시, 11시에 퇴근하는 생활. 주말에도 회사 나가는 날이 많았고 명절에도 업무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이들 학교 운동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아내의 생일을 챙긴 적이 손에 꼽을 정도고 가족 여행은 결혼 초에 한두 번 가고 그 뒤로는 없었대요. 왜 그랬냐고 여쭤봤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어. 이 집안을 내가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돌아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었어. 일을 위해서 가족을 포기한 거였어. 이 말씀 정말 무겁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말,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 말 뒤에 숨어서 가족과 보내야 할 시간을 전부 회사에 바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뭐가 남았냐면요. 할아버지가 은퇴하시던 날 회사에서 감사패 하나를 주셨대요. 35년 근무에 대한 감사패. 그걸 받고 집에 오셨는데 아내가 한마디 하셨대요. 수고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그 한마디가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35년 동안 집에 거의 없었으니까 아내에게 할아버지는 거의 손님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사에서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은퇴하고 1년 지나니까 후임이 내 자리에서 잘하고 있더라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회사는 나 없이도 돌아가. 근데 가정은 달라. 가정에서 내가 빠진 35년은 아무도 대신 채워줄 수가 없었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지금 매일 야근하시는 분, 주말에도 노트북 펴시는 분, 아이 재롱 한번 제대로 못 보시는 분, 회사에서의 내 자리는 내가 떠나면 다른 사람이 채웁니다. 빠르면 한 달, 늦어도 석 달이면 후임자가 옵니다. 근데 가정에서의 내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그 자리는 오직 나만 채울 수 있어요. 여기서 네 번째 충고가 나옵니다. 칼퇴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80살 장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장 할아버지도 회사원이셨는데 이분은 좀 독특한 분이셨대요. 젊었을 때 같은 부서에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후배가 매일 칼퇴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야근하는데 혼자 정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후배를 뒤에서 수군거렸대요. 쟤는 일에 욕심이 없어. 쟤는 승진 못할 거야.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다가 그 후배의 소식을 들으셨대요. 그 후배는 퇴근 후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고 주말에는 가족과 여행을 다니고 취미 활동도 꾸준히 했더랍니다. 은퇴 후에도 취미 모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할아버지 자신은 은퇴 후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고 회사가 삶의 전부였으니까 회사를 떠나니 삶 자체가 텅 비어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후배가 옳았어. 일도 중요하지만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35년 동안 일밖에 안 했는데 은퇴하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 명함에서 직함을 빼면 나는 뭔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명함에서 직함을 빼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부장이 아닌 나, 대리가 아닌 나, 사장이 아닌 나, 그 직함을 빼고 나면 나에게 남는 건 무엇인지, 가족과의 관계가 남아있는지, 친구가 남아있는지, 취미가 남아있는지, 나를 나로 알아봐주는 사람이 남아있는지. 은퇴 후의 인생은 직함이 아니라 관계와 취미가 채워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셋째, 회사는 당신을 대체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의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하고 있다면 그 균형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넷째, 칼퇴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퇴근 후 시간을 가족과 나를 위해 쓰는 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가슴이 답답해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음 챕터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하지 못한 후회, 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다섯 번째 충고입니다. 안정만 좇지 마세요. 한 번쯤은 좋아하는 걸 해보세요. 여든한 살조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노래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동네에서 노래 잘하기로 소문이 나셨고 주변에서 가수 해봐라, 합창단이라도 들어가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의 아버지가 반대하셨대요. 노래가 밥 먹여주냐? 공장이라도 가서 돈을 벌어야지. 할머니는 결국 노래를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하셨습니다. 그 뒤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생활에 치여서 노래를 부를 시간이 없어졌대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노래를 포기한 게 아니라 미뤄둔 거라고 생각했어.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 나중에 여유 되면 하지. 근데 그 나중이 60년이 지나도 안 왔어. 여러분, 이 나중에라는 말, 우리 모두 참 자주 하는 말이죠. 나중에 시간 나면 그림 배워야지. 나중에 여유 되면 여행 가야지. 나중에 은퇴하면 글을 써봐야지. 근데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그 나중은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이 되면 또 다른 이유가 생기거든요.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중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노년에는 몸이 안 돼서 못합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셨대요. 81살에 처음으로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노래 부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이걸 왜 이제야 하나 싶어서. 목소리는 다 늙었지만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내가 20살로 돌아간 기분이야. 여기서 여섯 번째 충고가 이어집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도 안 하면 그게 가장 큰 실패입니다. 85살 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대요. 카메라를 들고 산에 다니면서 풍경 사진을 찍는 게 유일한 취미였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사진관을 차려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할아버지는 망설이셨대요. 사진관 차려봐야 돈이 안 될 거야. 실패하면 어떡해? 가족이 굶으면 어떡해?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셨고 카메라는 서랍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그 뒤로 40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서랍을 정리하다가 옛날 카메라를 발견하셨대요. 필름 카메라였는데 안에 현상하지 않은 필름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 필름을 현상해 보셨더니 젊었을 때 찍은 산 사진이 나왔대요. 그 사진을 보시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나는 그 꿈을 서랍에 넣어두고 40년 동안 한 번도 안 꺼냈어. 실패할까 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실패해도 괜찮았어. 적어도 해봤다는 후회 없는 마음이 남았을 텐데. 안 해본 건 후회만 남아.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공감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해보고 실패한 건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됩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이런 걸 해봤는데 말이야 하고요. 근데 해보지 않은 건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됩니다. 그때 했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꼭 전부를 걸지 않아도 됩니다. 주말에 1시간, 퇴근 후에 30분이라도요. 좋아하는 걸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글 쓰는 게 좋으면 블로그 하나 시작해보시고, 그림 그리는 게 좋으면 색연필 한 세트 사보시고, 노래가 좋으면 동네 합창단에 가입해보시고,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다섯째, 좋아하는 일을 나중에로 미루지 마세요. 그 나중에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여섯째,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해보고 실패하면 경험이 되고 안 해보면 후회만 남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은퇴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특히 지금 40대, 50대이신 분들에게 꼭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7번째 충고입니다. 은퇴 준비는 돈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을 준비하세요. 83살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정 할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셨어요. 직원 30명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전부 회사였대요.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걱정, 밤에 눈 감으면 회사 걱정, 주말도 공휴일도 할아버지에게는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0살이 넘으시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대요. 결국 회사를 정리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 할아버지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인간관계가 전부 사업관계였거든요. 거래처 사장, 직원들, 은행 담당자, 사업을 접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업할 때는 하루가 24시간도 모자랐어. 근데 은퇴하니까 하루가 이틀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텔레비전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있으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은퇴 후 우울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은퇴 후 첫 1년이 정신 건강에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갑자기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은퇴 후 2년 동안 거의 집 밖에 안 나가시다가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으시고 그 뒤에 요양원에 오시게 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깨달으신 건 이겁니다. 은퇴 준비를 돈으로만 했어. 연금, 저축, 부동산. 돈 걱정은 없게 해놨어. 근데 정작 매일 뭘 할 건지, 누구를 만날 건지 그건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 돈이 있어도 할 일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야. 여기서 8번째 충고가 나옵니다. 은퇴 전에 회사 밖의 관계를 만들어 두세요. 76살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은퇴하신 남편을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남편분은 은퇴 후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대요. 회사 동료들은 전부 은퇴하면서 흩어졌고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영감이 은퇴하고 나서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둘 다 미칠 것 같았어. 나는 나대로 내 시간이 있었는데 영감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나한테 말동무 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쓰럽다가 나중에는 숨이 막히더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나라 은퇴 가정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회사 밖에 관계가 없으니까 아내에게만 의지하게 되고 아내는 갑자기 늘어난 남편의 존재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걸 흔히 남편 은퇴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할머니가 남편분에게 권하셨대요. 동네 복지관에 가보라고, 등산 모임에 나가보라고, 뭐라도 사람을 만나라고. 남편분이 처음에는 싫다고 하셨는데 억지로 한번 가보시고 나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감이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달라졌어. 표정이 밝아지고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고 오늘 산에서 이런 사람 만났다. 다음 주에 어디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반짝이더라고.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기뻤어. 여러분, 은퇴 준비, 돈만 챙기시면 안 됩니다. 은퇴 전에 회사 밖의 관계를 하나라도 만들어 놓으세요. 동네 모임이든 취미 동호회든 종교 활동이든 회사와 상관없는 순수하게 나를 위한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 후에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만 정해 두세요. 산책이어도 좋고 봉사활동이어도 좋고 텃밭 가꾸기여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이걸 해야지 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정리합니다. 7째, 은퇴 준비는 돈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 매일 무엇을 할지 그걸 준비하세요. 여덟째, 은퇴 전에 회사 밖의 관계를 만들어 두세요. 회사 사람들은 은퇴하면 사라지지만 동네 친구는 평생 곁에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좀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돈과 시간, 이 둘 중에 뭐가 더 소중하냐는 이야기인데요. 요양원 어르신들의 대답이 아주 명쾌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9번째 충고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89살 황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황 할아버지는 평생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이에요.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씩 운전대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쉬는 날도 거의 없이 한 달에 하루 이틀 쉬시면서 오로지 가족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를 위해 일하셨대요. 할아버지의 아이들은 셋인데 셋 다 대학까지 보내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들 대학 보내느라 내 시간을 전부 줬어. 첫째, 졸업식도 못 갔어. 그날도 운전했거든. 둘째, 결혼식 날도 하객 태워야 해서 늦게 갔어. 막내가 어릴 때 아빠 놀아달라고 했는데 나는 피곤해서 자라고만 했어. 할아버지가 잠시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벌었어. 근데 시간은 못 벌었어. 아이들이 크는 건 한 번뿐이야. 첫 걸음마, 첫 말, 첫 학교, 그런 것들을 나는 하나도 못 봤어. 택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태우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물론 할아버지의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 세대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을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후회하시는 건 일을 한 것 자체가 아닙니다. 시간의 가치를 몰랐던 것, 그걸 후회하시는 거예요. 매일 14시간 일하면서 그중 1시간만이라도 아이들과 보냈으면, 일요일 하루를 쉬면서 아이들 손잡고 공원에 한번 갔으면, 그 1시간, 그 하루가 지금 할아버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인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시간은 말이야 모래시계 같은 거야. 위에서 모래가 떨어지는데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 잡으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돈은 잃어버려도 다시 모을 수 있는데 모래는 한번 떨어지면 끝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다시 오지 않는 하루입니다. 오늘 아이와 보내지 않은 시간은 내일 보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지 않은 그 3분은 영영 사라진 3분입니다. 돈을 버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치는 것은 결국 가장 비싼 것을 가장 싼 것으로 바꾸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재화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으니까요. 정리합니다. 9째, 돈보다 시간이 귀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10가지 충고의 마침표를 찍는 이야기예요.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르신들의 대답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10번째 충고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남기려 하지 말고 기억을 남기세요. 이건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양원에서 만난 여러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86살 손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손할머니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할머니와 남편분은 평생 아끼며 사시면서 아이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셨대요.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해서 큰아들한테 물려주고 적금을 모아서 작은아들한테 결혼자금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재산을 나누고 나서 생겼습니다. 큰아들은 아파트를 받고 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작은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대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산을 줬더니 부모가 필요 없어진 거야. 줄 게 있을 때는 명절에 왔는데 다 주고 나니까 안 와. 차라리 재산 대신 같이 여행을 가고 같이 밥을 먹었으면 그 기억이 애들 마음에 남았을 텐데 통장 숫자는 쓰면 사라지지만 기억은 안 사라지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이런 건 아닙니다.
부모에게 받은 것에 감사하며 효도하는 자녀도 많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하고 싶으신 말씀의 핵심은 자녀와의 관계를 돈으로 유지하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으로 쌓이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입니다. 같은 요양원에 계신 80살 문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문 할아버지는 손 할머니와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할아버지는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별로 없었대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시면서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한 가지 꼭 하신 게 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동네 뒷산에 같이 가고 커서는 같이 영화 보고 결혼한 뒤에도 한 달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었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애들한테 줄 돈은 없었어. 근데 시간은 줬어. 매주 일요일을 줬어. 그래서인지 우리 애들이 아직도 나를 찾아와. 아들이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해. 아버지, 나는 어릴 때 일요일마다 뒷산 가던 게 제일 좋은 기억이야. 그 말 들으면 내가 부자보다 더 부자야.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시면 답이 보이실 겁니다. 재산을 남긴 할머니의 자녀는 연락이 뜸해졌고 시간을 남긴 할아버지의 자녀는 아직도 찾아옵니다. 물론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재산만 남기면 부족합니다. 재산과 함께, 아니 재산보다 먼저 기억을 남겨주세요. 같이 밥 먹은 기억, 같이 웃은 기억, 같이 울어준 기억, 같이 걸어간 기억. 그런 기억이 많은 가족은 돈이 없어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을 때 통장은 못 가져가. 근데 기억은 가져가. 내가 죽어도 내 아이들 마음속에 아빠와 뒷산 가던 일요일이 남아있을 거야. 그게 내가 남기는 유산이야. 정리합니다. 열째, 자녀에게 돈보다 기억을 남기세요. 통장 숫자는 쓰면 사라지지만 함께한 시간의 기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기억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를 전부 들려드렸습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요양원 어르신들이 전해주신 돈과 일에 대한 충고 10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돈을 아끼기만 하지 말고 쓸 수 있을 때 쓰세요. 둘째,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돈은 기억이 됩니다. 셋째, 회사는 당신을 대체하지만 가정에서의 자리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넷째, 칼퇴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퇴근 후의 시간이 인생을 채워줍니다. 다섯째, 좋아하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그 나중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실패가 두려워 시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실패입니다. 일곱째, 은퇴 준비는 돈만이 아닙니다. 매일 할 일을 준비하세요. 여덟째, 은퇴 전에 회사 밖의 관계를 만들어 두세요. 아홉째, 돈보다 시간이 귀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열째, 자녀에게 재산 대신 기억을 남기세요. 함께한 시간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의 후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대한 후회라는 겁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직장은 잃어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은 한 번뿐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신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기억, 그게 결국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는 나중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되는 건 단 하나,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 함께 있을 때 행복했는지 외로웠는지, 그것만 남습니다. 요양원의 한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로 죽은 사람은 많아. 근데 행복하게 죽은 사람은 드물어. 행복하게 죽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곁에 사람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퇴근하시면 딱 3가지만 해보시겠어요?
하나, 가족에게 수고했어. 한마디 해주세요. 둘, 오래전에 미뤄둔 하고 싶은 일, 딱 하나만 적어보세요. 셋, 이번 주말에 가족과 밥 한 끼 같이 먹는 약속을 잡아보세요. 이 세 가지가 10가지 충고를 실천하는 첫 걸음입니다. 어르신들이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처럼 후회하지 않게 아직 시간이 있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줘. 오늘도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시간,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부디 현명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세 번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과 행복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교를 멈추고 감사를 시작했을 때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부끄럽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365일 동안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팸 전화 말고 저를 찾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1년입니다. 365일.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겠어요? 회사 다닐 때는 하루에 전화를 20통, 30통씩 받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팀장님, 이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회의 시간 변경됐습니다. 팀장님 거래처에서 연락 왔습니다. 하루 종일 팀장님 하면서 저를 찾았어요. 솔직히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전화가 오고 퇴근 후에도 전화가 오고 좀 쉬고 싶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날이 왔을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조용한 하루를 꿈꿨는데 그 조용함이 365일이나 계속되면 그건 평화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매일 밤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퇴직하고 정확히 1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64살 남자가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반 넘게 빠져 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고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있는 남자. 그 남자를 보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그 어둠에서 빠져나왔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 과정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지금 퇴직 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갈 곳이 없어서 하루가 길게 느껴지시는 분, 예전에는 나를 찾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 같은 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회사에 출근한 날이요. 2024년이 월 28일, 제 인생 마지막 출근일이었습니다. 33년, 12,000일 넘게 다녔던 회사에 마지막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복을 입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요.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이 양복을 입는 게 오늘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넥타이 매듭이 한 번에 안 잡혀서 3번이나 다시 맸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든든하게 먹어요. 미역국에 계란말이, 김치밥,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밥상인데 아내가 유독 정성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미역국 국물이 진하더라고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다녀올게 라고 할까? 근데 이제 다녀올 곳이 없어지는 건데.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정문을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평소와 같은 인사. 하지만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다들 저를 힐끗힐끗 보면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간단한 퇴직 행사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이고 부장님이 인사말을 하셨어요. 박 팀장은 33년 동안 우리 회사의 기둥이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 꽃다발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받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연락하면서 지내자. 직원들이 또 박수를 치고 여기저기서 팀장님 연락할게요. 밥 한번 먹어요. 건강하세요.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33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당연히 연락하면서 지내겠지. 퇴직하면 시간도 많으니까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제 책상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모니터, 키보드, 전화기, 연필꽂이. 33년 동안 매일 앉았던 자리.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앉겠지. 그 사람은 내가 여기 앉았었다는 걸 알까? 아마 모르겠죠. 모니터 뒤에 붙여놨던 가족 사진을 떼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회사 정문을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물이 서 있었어요. 똑같이. 제가 없어도 그 건물은 내일도 모레도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안에서는 내일도 회의가 열리고 전화가 울리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겠죠. 저 없이. 그 사실이 머리로는 당연한 건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오후 6시였습니다. 아내가 맞아줬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저는 꽃다발을 식탁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꽃다발을 꽃병에 꽂으면서 말했어요. 예쁘다. 누가 줬어? 후배들이. 고맙네. 좋은 사람들이야.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일 아침에 뭘 해야 하지? 알람을 맞춰야 하나? 아니, 이제 알람은 필요 없지. 그런데 알람 없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지? 33년 동안 매일 오전 6시에 알람이 울렸거든요. 그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는데 그게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떠졌습니다. 오전 7시 반이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반이나 늦게 일어난 거예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이 시간이면 이미 지하철 안이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을 시간인데 지금은 이불 속에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아내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시장 갔다 올게요. 냉장고에 아침 있어요. 혼자였습니다. 냉장고에서 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경제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뉴스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 회사 다닐 때는 경제 뉴스를 챙겨봐야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환율 수출 동향, 전부 업무에 필요한 정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TV를 껐어요. 밥을 먹고 나니 오전 8시 반이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됐는데 할 일이 없었어요.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시험이 끝난 학생 같다고 할까요? 아닌데 시험이 끝나면 해방감이 있잖아요. 이건 해방감이 아니었어요. 공허함이었습니다. 텅 빈 느낌. 양복 대신 추리닝을 입었습니다. 33년 만에 평일 아침에 추리닝을 입은 거예요. 거울 앞에 섰는데 낯설었습니다. 양복 입은 팀장님은 어디 가고 추리닝 입은 아저씨가 서 있더라고요.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첫째 날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됐으니까요. 둘째 날도 비슷했어요. 셋째 날, 넷째 날. 일주일이 지나니까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회사 다닐 때는 하루가 짧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점심이고 점심 먹고 돌아서면 벌써 퇴근 시간이었어요.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24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시계를 봅니다. 오전 10시. 아직 10시밖에 안 됐어? 1시간 뒤에 또 봅니다.
11시, 겨우 1시간,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루가 이렇게 길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첫 한 달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연락할 거라는 기대요. 퇴직할 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팀장님, 연락할게요. 밥 먹어요. 술 한잔해요. 그 말들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첫 주에 후배 한 명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팀장님 잘 쉬고 계세요? 저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잘 있어.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네, 꼭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 뒤로 구체적인 약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에 동기 하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준호야, 퇴직하고 뭐해? 아직 별거 없어. 쉬고 있어. 그래, 푹 쉬어. 나중에 한번 보자. 그래, 보자. 이것도 그게 끝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연락이 또 끊겼습니다. 카톡 단체방에는 가끔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회사 소식들. 누가 승진했다. 어디서 회식했다. 신제품 나왔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축하한다 하면 될 텐데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나는 이미 그 세계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2달째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후배한테 전화했어요. 현우야, 나 팀장이야. 이번 주에 밥 한번 먹을까? 팀장님,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다음 주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다음 주가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동기한테 전화했어요. 영철아, 우리 오랜만에 한잔 할까? 준호야, 미안,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 좀 지나면 내가 연락할게. 그 좀 지나면 이 언제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넉 달째. 이제는 먼저 전화하는 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거절당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요. 바빠서요. 다음에요. 이 말이 반복될수록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만나야 하나?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밥 한번 먹자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5달째부터는 전화기를 쳐다보는 것조차 싫어졌어요. 하루에 울리는 전화라고는 스팸 전화뿐이었습니다. 고객님 대출 상품 안내드립니다. 보험 만기 안내입니다. 이런 전화만 오니까 전화벨이 울려도 반갑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이 났습니다. 결국 전화기를 무음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퇴직하고 나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이게 없으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그 연결이 자동으로 유지됐어요. 매일 출근하면 동료가 있고 할 일이 있고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퇴직하면 그 연결이 하루아침에 끊어집니다. 서서히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칼로 자르듯 끊어져요. 어제까지 20통씩 오던 전화가 오늘부터 0통이 됩니다. 6달째 저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고 리모컨을 들고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다가 재미없으면 끄고 또 켜고 이걸 반복했어요. 아내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밖에 좀 나가봐요. 산책이라도 해요. 저는 귀찮았어요. 뭐하러 나가봐야 할 것도 없는데.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한숨 소리에 저도 화가 났어요. 한숨은 왜 쉬어? 내가 뭘 어쨌다고? 이유 없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했지만 그때는 제어가 안 됐어요.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는데 그걸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퍼붓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조용히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TV를 봤습니다.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도 제대로 안 보이면서 그냥 불빛을 쳐다봤어요.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들한테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데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전화가 와도 3분을 못 넘겼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잘 있다. 식사는 하고 계시죠? 당연하지. 그럼 저 바빠서 끊을게요. 건강하세요. 뚜뚜뚜. 3분.
내 아들과의 대화가 3분이라니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도 회사 다닐 때 부모님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안 하고 명절에만 잠깐 들르고, 그때 부모님이 이런 심정이셨구나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7달째 저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하루에 입 밖으로 내는 말이 10마디가 채 안 됐어요. 아내한테 밥 먹자, 잘게, 이 정도. 밖에서는 아무도 만나지 않은, 이 말할 일이 없었고, 집 안에서는 아내 말고는 대화 상대가 없었으니까요. 말을 안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받으려고 하면 1000마디가 안 나와요. 목이 잠긴 것처럼 갈라지는 소리가 나오고,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말하는 기능이 퇴화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도 줄어들었어요. 말을 안 하니까 생각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뭘 봐도 감흥이 없고, 뭘 들어도 반응이 없고, 감정이 무뎌지는 느낌이었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8개월째가 되었을 때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카톡 단체방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회사 야유회 사진이었습니다. 봄에 벚꽃 구경 가서 바비큐 하는 사진. 다들 웃고 있었어요. 제가 같이 일하던 직원들, 후배들, 동기들 고기 굽고 맥주 마시고 깔깔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중에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체 사진이었는데 맨 앞줄에 새로운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제 후임이에요. 제가 쓰던 책상에 앉고 제가 하던 업무를 하고 제가 이끌던 팀을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제 자리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봤을 때 느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분노? 서운함? 아니었어요. 공허함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미 잊힌 사람이구나. 저 자리에 내가 없어도 회사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33년 동안 바친 그 시간과 노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거실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물었어요.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아내한테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하고 나왔습니다. 동네 골목길을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바닥에 떨어지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걷고 있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33년 동안 뭘 한 거지? 회사에 33년을 바쳤어. 젊음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가족과의 시간을 바쳤어. 그 대가가 뭐지? 퇴직금? 그건 받았어. 연금? 그것도 나오고 있어. 하지만 사람은, 관계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아. 회사에서 나를 찾던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한 게 아니었구나. 내 직함을 필요로 한 거였구나. 팀장님이라는 직함이 사라지니까 나도 사라진 거야. 그 생각이 드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별을 보면서 감상에 젖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빈 하늘이었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2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늦었는데.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에 갈게. 전화를 끊고 천천히 걸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줬어요. 저는 그 물을 받아서 마셨습니다. 목이 마른 줄도 몰랐는데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요즘 많이 힘들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요. 64살 먹은 남자가 아내 앞에서 울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내가 한마디 더 했어요. 괜찮아.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소리내서 운 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만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37년을 함께 산 사람의 손. 이 사람은 나를
팀장님이 아니라 준호로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직함이 아니라 나 자체를 보는 사람. 그 사실이 그날 밤 저를 겨우 붙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한 가지를 더 말해줬어요. 당신 주민센터에 봉사활동 모집 안내문이 붙어있던데 봤어? 봉사활동? 응. 독거노인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거래. 주 3회 오전에 2시간 정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관심 없어. 그냥 한번 가봐.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솔직히 봉사활동이라는 게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도 힘든데 남을 도울 여유가 어디 있어. 하지만 아내의 말이 맞긴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지는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가보기로 했습니다. 뭐 안 맞으면 안 가면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 9달째 되던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갔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봉사 담당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준호 씨 맞으시죠?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직원이 박준호 씨라고 불렀어요. 팀장님도 아니고 어르신도 아니고 그냥 제 이름. 이상하게 그게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준 거였거든요. 봉사활동 내용은 간단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든 도시락을 독거노인 가정에 배달하는 거였습니다. 한 번에 서너 집을 돌면서 도시락을 전해주고 안부를 묻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복지관에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약 2시간. 첫날 도시락 가방을 메고 나섰습니다. 같이 봉사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순자 선생님이라고 저보다 2살 위인 66살 여성분이셨습니다. 퇴직한 간호사 출신이라고 하셨어요. 이 선생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처음이시죠? 걱정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도시락 드리고 인사하면 돼요. 첫 번째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3층이었어요.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83살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으시고 돋보기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얼굴에 환하게 웃음을 지으셨어요.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어서 들어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방 한 칸에 부엌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 안에 작은 TV 하나, 이불 하나, 옷 몇 벌이 걸려 있고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였어요. 자녀가 있냐고 여쭤보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부산에 산다고 하셨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온다고요. 도시락을 식탁에 올려놓으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와주니까 너무 좋다. 젊은 사람이라니. 저는 64살인데요. 그런데 83살 할머니한테는 제가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웃기면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가늘고 마른 손. 그 손이 제 손을 꼭 쥐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너 올 때가 제일 좋아. 나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오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 할까요? 제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 할머니는 나보다 훨씬 오래 혼자 지내셨구나. 나는 8개월 혼자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이분은 몇 년째 이렇게 혼자 계시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웃으시잖아. 도시락 하나에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잖아. 내가 뭘 그렇게 힘들어 했지. 부끄러웠습니다. 첫날은 내 집을 돌았습니다. 83살 할머니 78살 할아버지 75살 할머니 81살 할아버지 전부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고맙다, 와줘서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몸은 좀 피곤한데 마음은 가벼웠어요. 이게 뭐지? 8개월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 뭐라고 해야 할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회사에서는 실적으로 인정받았어요. 매출 올리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프로젝트 성공하면 팀장님 덕분입니다. 그건 내가 한 일에 대한 인정이었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정은 아니었어요. 내가 실적을 못 올리면 그 인정은 바로 사라질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고맙다고 한 건 달랐어요. 제가 특별히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도시락을 들고 찾아간 것뿐이에요. 그것만으로 고맙다고 하셨어요.
이건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회사에서는 팀장이라서 필요한 사람이었고, 여기서는 사람이라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환영받는 느낌, 그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9시에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받아서 가방에 넣고 이 선생님과 함께 돌아다녔어요.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추운 날도 있었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봉사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83살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준호 씨, 오늘도 왔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8개월 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던 이름. 박준호. 그 이름이 다시 불려지는 순간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봉사 동료들도 생겼습니다. 이순자 선생님 말고도 여러분이 계셨어요. 퇴직한 교사 출신 김 선생님, 주부박 선생님, 자영업 접고 봉사 시작하신 최 선생님.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봉사가 끝나면 복지관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씩 마셨어요. 복지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커피요. 이 대화가 회사에서 하던 대화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회사에서는 실적, 성과, 마감 보고 이런 단어들이 대화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봉사 동료들과의 대화는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누구의 건강, 누구의 안부, 누구의 마음,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봉사 시작한 지 2달째 이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박 선생님, 처음 왔을 때랑 얼굴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어떡해요? 처음엔 표정이 없으셨거든요. 눈에 힘이 없고 입도 꾹 다물고 계시고. 근데 요즘은 웃으시잖아요. 제가 웃고 있었나요?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 선생님 말을 듣고 보니 그랬어요. 요즘 거울을 보면 8개월 전과 다른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석 달째가 되니까 아내가 달라진 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 그리고 밥도 잘 먹고 무엇보다 짜증을 안 내. 맞았어요. 봉사를 시작하고 나서 아침에 눈이 떠지면 오늘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지?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할 일이 있다는 것, 갈 곳이 있다는 것,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3가지가 아침을 여는 힘이 됐습니다. 봉사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셔요. 78살 김 할아버지라고 퇴직 군인 출신이신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에는 말을 거의 안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말문이 트이셨어요. 2달째에는 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석 달째에는 제가 가면 현관문을 미리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느 날 김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올 때가 기다려져. 자네 오는 날은 하루가 짧아.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짧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회사에서는 내가 빠지면 업무가 밀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였지.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나를 궁금해하고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직함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주는 사람들. 이게 진짜 관계구나 싶었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고 넉 달째 변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도시락 배달하면서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니 슈퍼 사장님, 부동산 아저씨, 세탁소 아주머니, 분식집 사장님한테 인사를 하게 됐어요. 동네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도 큰 변화였어요. 5개월째가 되니까 봉사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회사 관계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반면에 봉사 관계는 마음으로 맺어진 거였어요. 진짜 관계는 조건이 없어요. 봉사를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아침에 핸드폰을 봤는데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이 선생님이었어요. 박 선생님, 오늘 봉사 끝나고 새로 생긴 국밥집 가볼까요? 저는 웃으면서 답장했습니다. 그 카톡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 전화기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구나. 이 두세 통의 전화가 회사 다닐 때 받던 20통보다 더 따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하루를 말씀드릴게요.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아내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봉사 가는 날은 9시에 복지관으로 갑니다. 오후에는 주민센터 서예 교실에 갑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산책합니다. 이 일상 중에 돈이 많이 드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루가 꽉 차 있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저 자신입니다. 2년 전에 저는 거울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박준호입니다. 아내의 남편이고 아들의 아버지이고 손주의 할아버지이고 봉사 동료들의 친구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리는 사람. 이게 나입니다. 직함이 없어도 명함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퇴직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집에서 나가세요. 어디든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세요. 특히 봉사활동을 추천드립니다. 누군가를 도우면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고맙다가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